다음으로 마이크를 자장이신 이상엽 전 부총장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임명호 앞에 교수님은 당국대 교수님이십니다만은 또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토론을 해주실 이충원 국장님도 이제 의학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정신의학적인 질문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모아서 같이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융합연구 총괄센터 이 행사를 좀 주관하고 있는 게 융합연구 총괄센터인데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융합연구 하면은 이공계 파트에서 하는 융합연구가 있고 이제 인문사회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있는데 종전에는 이제 그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공계 쪽에서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중심형 학제간 융합연구라고 해서 이 융합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에 1년에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현재 45개 사업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문사회에서 2억이라 하면은 아마 이공계는 한 15억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2천만 원짜리 중견연구 그런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랑 있다가 나와서 나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직에 본부장까지 한 사람이 이거 융합연구 사업 낸다는 게 직원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꼭 참고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입니다, 저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능력들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문사회 중점형 학제간 융합연구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홍익대 조속과의 고경호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융합연구 사업을 낸 게 스마트 쉘터 공간 구축을 위한 철학, 건축, 예술문화, 공학에 대한 융합연구.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바깥에서 좀 봤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세월호 참사 때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스마트 쉘터라는 걸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공계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뜨거운 마음이란 상상력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된 이런 연구들이 대체로 이 인문사회 중점 인문사회형 학제간 융합연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45개 사업단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엊그제 연구재단에서 우수 성과 50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문사회는 어느 정도 한 반절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융합연구 사업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굉장히 이걸 재미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연구센터, 융합연구 총괄센터는 이런 사업단들 전체적으로 심부름하고 연결해주고 중요한 정책 아젠다도 뽑아내고 막 그런 사업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노영희 건국대 융합연구 총괄센터장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러는 걸 옆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게 한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재밌게 열심히 하는가를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하나는 노영희 센터장의 열정 플러스 장종화 교수의 집중력과 섬세함 이것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융합연구 논문집이 등재 후보지되고 내년에는 등재지로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부하고 연구재단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게 아까 축사를 해주셨던 이지연 문화융복합단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산이 나오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뭘 도와줄 게 없나 하고 서로 다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게 아마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엊그제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첫 화면에 홍대 골목에 사람 하나 없는 상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빚만 쌓이는 자영업자
외환위기 실직 때보다 더 힘들어.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가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이런 분들이 낸 그 자녀의 등록금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나는 과연 뭔가, 과연 이분들이 맡긴 자녀를 내가 과연 잘 가르치고 있나, 그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또 어떤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나는 그때 뭐 하고 있나. 그래서 팔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물루 상태가 생기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도대체 학생들한테 뭐 전화를 하는 것이 이것들을 좀 살펴준 건지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만 아파요. 그래서 노영희 교수가 이걸 고민하길래 그러면 제목을 코로나 블루와 융합적 처방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처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장 적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가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상상력과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이거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심포지엄이 이번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아무나 딱딱하게 할 게 아니라 서로 다 편하게 그냥 우리들의 얘기를 답답하니 외로우니 힘드니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털어놓고 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홈페이지 Q&A에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 제가 그냥 골라서 이 지정 토론이 끝나면은 그걸 다 설명을 드리도록 지정 토론자나 발제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충원 그 KBS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근데 보도국 의학 전문 기자인데 거기 다 급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충원 기자님은 그 보도국 국장급 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고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충원 기자님이 토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기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KBS 이충원 기자입니다. 제 생애 동안 이 팬데믹을 맞을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국내 코로나가 이제 1월 30일인가요? 처음 생기고 나서 처음에도 심각했지만 이렇게 1년 가까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앞으로 이제 내년 2월 백신 접종까지는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마음도 좀 착잡하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19 취재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1년을 좀 뒤돌아보면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상당히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처음 기억해 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미지의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상당히 심했었죠.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퍼졌었고 또 정서적으로 전염되는 그런 사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확진자 또는 확진자의 접촉자, 가족들에 대한 낙인 효과도 있었고요. 이 확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사실은 이 낙인 때문에 확진자가 돼서 낙인이 찍히는 그런 두려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그래도 좀 비교적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강력한 봉쇄 정책 대신 이 대중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생활 방역으로 감염병을 차단하면서 이 차별과 혐오를 좀 극복하는 계기는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기후변화 앞서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또 신종 감염병이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저도 17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신종플루를 비롯해서 메르스, 코로나19 그 전에는 사스까지 비교적 5년에 한 번씩 정도 이 신종 전염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신종 감염병이 생기게 되면 불안감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혐오와 차별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혐오와 차별에 취약한 계층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장애인들, 또 노숙인들, 또 고령자,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상당히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임명호 교수님께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제 뇌리 박힌 건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은 긴 꼬리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내년에 종식이 설사된다 해도 이 미친 영향,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끊임없이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리두기라는 낯선 용어가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시대에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두기는 당연히 외로움을 키우고요. 이 외로움이 깊어지게 되면 코로나 블루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병리적으로 가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겠죠. 또 저도 그렇지만 혼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혼술, 혼밥, 늘 또 게임 또는 SNS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런 사용 시간 증가는 실제적 접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또 현실 사회에서의 소외감은 깊어지고 또 외로움은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격리와 단절이 너무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외로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무뎌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인류는 사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뇌를 발달시키면서 현생의 인류가 이런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 속에는 진화론적 본능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대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상당히 코로나 블루나 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 양극화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기업 직장인, 그러니까 정규직을 갖고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택근무를 하면서도 큰 타격이 없는 직장인, 그다음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코로나19의 마지막 타겟이라고 하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인들, 이런 세 계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서 오히려 자산을 가진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됐고요. 노동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국내에선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또 단기 일자리로 생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취약계층, 여기에는 정신과 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상당히 많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올 때마다 이런 사태는 또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앞서 발표를 보면서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약간 환기를 시킨 게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돌봄의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강의시키는 계기는 됐습니다. 의료, 또 먹거리, 교육인데요. 하지만 이 중에 어린이, 아까 임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돌봄, 또 온라인 콘텐츠 중독, 이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됐기 때문에 여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신종 어떤 감염병이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언택트라고 하는 거, 언택트 관리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언택트 관리 방안, 특히 원격 진료를 말씀을 하셨죠, 임명호 교수님께서. 근데 국내에서 원격 진료가 지금 한시적으로 약간 허용돼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물론 필요는 할 텐데요. 어떻게 이걸 전개시켜 나갈지 상당히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에 대한 어떤 그 거부라고 할까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신과에서 많이 생각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앱 개발은 이 융합 연구를 하시는 인문학적 융합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앱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 단절된 시대에 외로움을 덜고 위안을 주는 인문학적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BBC 같은 경우는요, KBS는 항상 특보만 틀죠. 오늘 환자가 몇 명이었고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런데 BBC는 주로 요리, 여행, 그러니까 랜선 여행이라고 하죠. 홈트,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운동 등 위안을 줄 수 있는 또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방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안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하셔서 앞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가 요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죠.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1000명에게 저녁 7시에 뭘 보고 있는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했는데 10명 중 6명은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요. 2명은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었고 1명이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하는 거, 또 코로나 블루 예방과 관리에 이런 유튜브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혐오와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콘텐츠 개발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켜놨는데 또 노영희 센터장님이 포스트가 꺼놔버렸네요. 우리 이충원 국장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돌봄 문제, 온라인 콘텐츠 문제, 학습 격차 문제,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당혹감이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치열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 상황보다 더 갇혀있는 상황이 되니까 학생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예, 그래서 근데 그 대학마다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나 갑자기 닥친 문제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재단, 교육부와 연구재단에서 고민해보는 상황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나 다른 기타 재난과 관련해서 이걸 융복합적으로 해결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해서 국가에서 이 지원 사업을 특별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한번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이거 당연히 들어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좀 이지연 단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계속 지켜보시는데 이거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우경 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입니다. 먼저 임명호 교수님인가 엄재균 교수님 두 분 발표 잘 들었는데요. 두 분 발표 중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 심리사회적 변화와 대응을 발표하신 임명호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비드 영향으로 정신건강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특히 발표에도 나왔듯이 불확실성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히 이 코로나 상황이 더욱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고립이나 소득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외로움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온라인 도박 접근성도 증가하고 있고 불안이나 공포 또 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독에 대한 강박이 심한 분들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비드19가 기존의 정신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어서 어떤 연령대, 어떤 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어느 연령대든 다 힘들겠지만 임 교수님 발표처럼 청소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이슈를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밤낮이 바뀌고 낮에는 출석 체크만 하고 종일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밤에는 컴퓨터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면서 수면 박탈이 이루어지고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초1, 중1, 고1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시기에 교사나 학생들의 관계 또 학생 간 또래 관계를 이어판다는 이제 부분에서 많이 이제 공감을 했는데요. 일선 상담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기 초에 또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뜨문뜨문 학교에 가다 보니까 배워야 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실제 만나면 되게 서먹서먹해하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아이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SNS상에서 소통 창구는 늘었지만 또 아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SNS상에서도 사이버 불링이나 은밀한 따돌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강박, 식이장애, 정신질환, 중독 이런 게 이제 대유행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 임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심리학자로서 이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올해 이제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과거 전년 대비 55%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이제 비대면 상담 앱이나 프로그램이 더 이제 맞춤식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이제 양육하는 부모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이 좋아지는 가정도 있겠지만 이제 발제도 나왔듯이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에 취약한 그런 사회계층이 많아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맞춤식 심리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비드19의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유행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소수민족은 이제 많지 않지만 이제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노인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 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에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 체계가 더 이제 구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스 발생 때도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30%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노인 상담 쪽에 자문을 해보면 올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면대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 취약계층 노인들의 고립감, 외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일상이 이제는 비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SNS와 같은 비대면 접촉 수단에 능통한 젊은 층에 비해서 아까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이 취약계층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감과 또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 노인의 경우에도 이제 디지털 문맹을 좀 해소해서 이제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뭐 이런 새로운 상담 채널을 통해서 외로움과 소외감 부분을 이제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 교수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그 정신사회적 융합 연구 주제 중에서 인공지능이나 챗봇 기반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VR 인지행동 치료, AR 인지행동 치료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저희도 이제 VR 기술을 접목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 생긴 이제 명상 앱 개발을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계획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 앱에 구현돼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적인 요소들, 힐링 요소들을 다시 한번 이제 구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 명상 앱 말고도 노인들을 위한 거라든가 취약계층, 소수 노동자를 위한 이런 맞춤식 프로그램들이 계속 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발제자이신 엄재근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융합 패러다임 인문학적 숙제 중에서 저는 이제 크게 와닿는 게 인간은 더 윤리적이 되었는가, 인간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고 있나, 더 사랑하고 있냐, 더 평화로워졌는가, 인간다워졌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에 이제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올해 코비드 2020년 자살 통계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내년에 아마 통계가 나오면 이 자살 통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그런 자살 통계도 말해주고 있듯이 이전보다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결핍감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코비드로 인해서 또 아까 여러 계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세분화되고 이러면서 공정하지도 않고 더 평화로워지지도 않고 인간다워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다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인문학적인 이런 숙제를 늘 저희도 이제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심리학자로서 전통적인 심리학적 지식만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복잡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좀 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적 사고, 인간의 가치 이런 거에 기반을 둔 이제 융합 연구를 실행해서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진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는 자그마한 그 역할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우경 교수님은 그 용인 정신병원의 그 임상 심리과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분야를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요새 그 젊은 그 부부들 그 집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 초등학생은 비대면 학습이라고 왔다 갔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아빠는 또 교수인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지. 엄마는 직장에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방 안에서 다들 뱅글뱅글 도는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같이 붙어 있는 스트레스가 일단 발생하고, 또 하나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더 막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은 걸 켜요. 그러니까 막 뭐 큰 개를 쓰지 않고 조그마한 개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개 이쁜 개들이 막 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모든 그 집안의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 아는 사람이 그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름이 로하인데 로하 아빠, 로하 엄마가 돼버린 겁니다. 애의 엄마가 해서 그런 식으로 강아지가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 같은 경우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오질 않으니까 또 노인들의 우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살아있는 것과 특히 따뜻한, 안아봤을 때 따뜻한 그런 그 살아있는 특히 어린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만나지 못하니까 노인들은 우울하고 모든 계층이 우울한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 최양석 국민대 인문기술융합학부의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대 사회학과의 최양섭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과는 사회학과고요. 저희 학교 안에 이제 인문기술융합학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부장 직책 또한 또 맡고 있습니다. 주로 전공은 이제 과학기술, 정보기술과 사회학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우울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그리고 여행업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실업을 경험하게 되는 데서 얻어지는 그런 고통들,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들이 이제 절대적인 차원일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상대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우울증인데, 저희가 3월에 이 감염병이 되게 심해질 때 우울증이 좀 늘어났었지만 이 우울증이 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이제 4월, 5월에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가 통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미국조차 통제가 안 된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누가 헬 조선이라고 했느냐?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고 안전한 곳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의 행복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11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었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선생님들처럼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백신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3주 동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를 종합해보면 영국, 캐나다, 백신, 화이자 이런 키워드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또 한 번의 비교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1000명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100명 정도에 머물더라도 지금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뭐 미국에서도 뭐 어디가 승인이 났다. 근데 우리는 확보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이 또 시작이 되는 이런 부분일 텐데, 아까 이충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백신에 관련된 것들이 이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백신은 화이자는 되게 결과가 좋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결과가 엄청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화이자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안 좋고 오히려 뒤늦게 우리가 맞기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변종이 생겨가지고 유럽 신문들을 보면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백신은 이 변종에도 잘 적응이 되고 어떤 백신은 잘 효용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불안, 이런 불신들이 생겨날 테고, 금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백신을 둘러싼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어디는 뭐가 있더라, 우리는 뭘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우울증이 단순히 우울증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집단적인 분노, 이게 사회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이제 아노미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률의 증가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단순히 어떤 과학기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어떤 사회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인문사회학적인 영역이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뤄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께서도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 한 7, 8개월 동안에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될 때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어디 새로운 데 여행 가고 싶은데 국경 봉쇄돼서 못 가고, 문화적으로 경험하고 싶은데 공연 못 가고,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 못 하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 지금 디지털 기술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도 들어와 있고, 뭐 우리 줌 같은 회의 기술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을 보면 중심의 축이 이 기술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로 삼자, 도약의 계기로 만들자. 이거는 전형적인 기술 편향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기술들은 기존의 어떤 인간의 삶의 영역의 확장이지 이게 대체가 아니고, 이걸 대체로 딱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 기존의 어떤 인간의 영역은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도의 하락으로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엄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의 대체가 가져올 인간의 소외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리두기를 10m를 두던 1km를 두던 근본적인 거는 백신과 치료제일 테고요. 그렇다면 오프라인을 안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이런 치료제와 백신을 찾아낼 것인가, 여기서 가성비를 따질 것인가, 효율성을 따질 것인가, 경제성을 따질 것인가,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인문사회에서는 다른 가치들을 여기에 부여를 해야 된다. 인공지능 없어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가상현실 없어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면 지금 살아갈 수가 없고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가치들을 부여를 해야 된다. 아주 프랑스의 이 전형적인 나쁜 사례가 있죠. 프랑스의 이제 4월, 5월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니까 아시아 국가들에서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 어디 간 거야? 사회적인 엄청난 스캔들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질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가 얘기했잖냐. 2010년에 프랑스 국회에서, 정부에서 우리 프랑스에서 너무 마스크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보관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낭비가 돼. 이거 확 줄여버려. 그리고 10년 후에 이런 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하루에 9만 명이라는 확진자 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경영학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또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뭐 또 미래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 약간 그 주기라는 게 발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그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해결이 됐다? 백신이 나왔다? 근데 변종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안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이 극복이 되면 이제 끝? 아까 기후변화 얘기도 하셨는데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환경 문제와 다 연동이 되는 상황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단순히 과학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뭐 프랑스 마스크 사례를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동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정부 당국에서도 각 주체들도 그 위기 액션이 신축적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주체들 간의 의사결정도 가능한 빠르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걸 악용을 지는 말고 하는 그런 합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날마다 이 정도 나이 됐는데도 그 헬스장에서 12km를 뜁니다. 왜? 12km를 뛰고 1시간에 헬스를 하는데 이게 못 가니까 막 답답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몸무게가 들고 이걸 해결하려고 15층 그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또 올라가다 보고 사람이 나와요. 그 방에 그 아파트에서. 그러면 또 마주치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저는 스트레스 잘 받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이렇게 막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다른 계층에 있는 분들 얼마나 그게 지금 스트레스가 많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순구 평택대학교 피어슨 커리지 학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그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영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것은 아마도 지난 6월에 어떤 학술지에 이제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들이라는 글을 쓴 게 계기가 되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편집인으로서 코로나에 대해서 뭔가 좀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그걸 주제로 삼아서 했는데, 당시에는 정말 너무 그 생소한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면서 이제 그 변화들을 내 삶이 어떻게 변했으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논하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때부터 이제 벌써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코로나에 대해서 글을 누군가가 쓰라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진 점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매번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이래야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적응 속도가 빠르지 않았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리고 시간적 전략도 참 많이 생겨서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지금쯤은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하신 임명호 선생님에게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미 토론하신 분들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아동들을 위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5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그 교사를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매주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서 정말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초등학생들이 지금 성장기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 뭔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국가 차원이든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로봇들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이 혼자 있지만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놀이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장기화될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이야 이제 금방 적응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이게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대자이신 엄재근 교수님께서 이제 디스턴스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개인과 개인의 거리를 떼어놓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거리를 떼어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그 이기주의가 이렇게 생겨날 것이고 국가 간에서도 이제 서로 자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자국민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런 K 방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 우리나라라도 적어도 이제 자국민 보호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구상해 본다던가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떠나서 그리고 제가 또 지난 6월에 제 글에서 그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의 그 경우를 보면은 우리들처럼 참을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스크 쓰는 것 자체를 불편해 여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막 그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안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정부의 그 코로나 규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단순 논리를 해가지고 지금 선진국 구분 없이 아주 지금 수십 개의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도 이런 개인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의 규제 앞에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 혼란으로 이제 갈 때에 그 어떤 그 연결고리 요 사이에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고 또 지금 확산일로 해서 막 이렇게 그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 병행해서 그런 어떤 사회의 그 질서 아니면 혼란 야기의 그 방지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여름호에서 가장 길게 우려했던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이 정부의 규제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적을 한다든가 확진자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걸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 때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허용을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뭐 내가 지금 어디 있나 국가가 위치 추적을 해봐 이렇게 이제 내맡겼을 때 이제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겼을 때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정부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방대해져서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이 양자 사이의 어떤 이것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문학, 오늘 이건 이제 토론자들을 구성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인문학에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아주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전공은 행정학을 했는데, 소속은 융합인재학과입니다. 융합인재학과가 주로 이제 가는 애들이 진로가 하나는 행정고시, 아니면 7급, 그 다음에 로스쿨,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입사. 그 세 가지로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세팅에 대해서 보통 90%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기 진로하고 공부에 딱 적합하니까, 건대 한 60여 개의 학과 중에서 수능 성적 한 3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시험에 도움되는 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뭐 줌으로 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중에는 일타 강사들이 있거든요. 1년에 수십억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들이 훨씬 잘합니다. 공무원 강의나 뭐 어떤 논술이 됐건 뭐 됐건 다 그 학생, 그 친구들이 다 인강하는 사람들, 일타 강사들이 다 하는데, 학생들은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등록금 낸 거에 대해서 그 가성비를 따지는데, 이거 사회과학 쪽에 특히 어떤 시험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받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과학은 일단 엘리트로 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이제 돌파구를 말하냐면 토론식 수업을 아주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 한 3차 면접 시험에 맞춰서 뭐 경험 면접, PT 면접, 집단 심화투의 뭐 여러 가지 PT 토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도 높게 하니까 그것은 학원 강사들 할 수 없거든요. 실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돌파구를 좀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고 그냥 동영상 듣고 이게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혼자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협력정신이, 협동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모든 세상에 나오면 대부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협업을 하는 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런 경험이 이제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을 자기들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커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데 그 경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학 수업이. 그래서 이제 외부의 공모전을 애들한테 이제 도전을 해보라고 하니까 절쯤에 거기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팀을 짜서 했더니 애들이 이제 서서히 말씀을 듣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아무 때나 전화해보니까 이놈들이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해요. 나는 자고 있는데 걔들은 깨있을 때니까 교수님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끊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4시간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잘 때도 카톡 소리가 삑 소리 나잖아요. 바로 깨서 내가 딱 5분 안에 다 답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갖냐. 밤에 전화해가지고 5분 내에 카톡을 받아본 적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애들이 감동을 합니다, 이게. 일단 스킨십, 정신적인 스킨십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커가고 있고 내가 대단한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 자기를 보고 놀랬다 하는 것을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사고나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교육은 또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않겠나. 일반 시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해야지 기존대로 그냥 갔다가는 바로 고객들한테 퇴출당하는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에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그 유행복 한양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유행복 교수님을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것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마지막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유행복 교수님은 인문 그 사회 전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아젠다 형성이나 그 정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두루두루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제가 순서가 마지막에 됐습니다만은, 우선, 먼저 파일을 공유한 거를 좀 사과드립니다. 아까 마이크를 키라는 그 메시지가 와서 파일을 같이 올렸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선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두 분 발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뭐랄까요 감사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두 분 네 분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직접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이 치료와 예방이 있다면 저는 그 예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명호 선생님 요 위에 나온 요 내용은 전부 임명호 선생님 발표문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 그 사회적 약자층한테 모든 부담이 전가가 되고 있는 거죠. 약자층한테 부담이 전가가 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코로나가 야기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물밑에서 완전히 그 문제들이 원양돼 있었는데 그 문제가 형성돼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 위로 드러난 것 뿐이다. 저는 그런 그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여기 이제 엄재금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 심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국제기구 그 옥스팜이 2017년에 발표한 거 보면 세계 최고 부자 8명이 보유한 재산의 규모가 전 세계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36억 명의 재산 규모와 맞먹는다. 작년 봄입니다. 올 봄입니다. 올해 발표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 세계 인구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곧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러면서 세계에 무슨 누구 상당히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곧 경제위기가 올 거라고들 경고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1930년대 세계 공황이 벌어질 때 그때도 이렇게 1%가 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런 구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었고 공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인류 사회가 긴장을 하고 있고 돈풀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선 막기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이 상황 세계 1% 부자가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유한 재산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코로나가 없더라도 인류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술 발달이 된 결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옛날보다도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생활에 풍요로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술 발달로 인한 그 소득이 사실은 그런 그 생산수단을 보유하거나 자본을 보유한 소수에게 집중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그게 이제 물 위로 드러나가지고 사회적 약자층들 오늘 임명호 선생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회적 약자층들한테 전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엄재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더 자살률이 늘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20여 년 동안 OECD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회였던 거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괜히 젊은이들이 뭐 애를 안 낳고, 인구 괜히 애를 안 낳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둘이 같이 벌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살률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OECD에서 제일 높은 국가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에는 소외되고 삶의 어떤 열패감에 빠져 있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류 전체를 봐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지금 오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는데,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늘 걱정을 해왔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는데 이 과학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때 과연 인간은 어떻게 될까? 오늘 엄쌤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 같다. 지금까지 이제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면 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 발전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국의 무슨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은 특이점을 얘기하고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거다. 그리고 많은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는데 사실은 기업들에서도 인간을 고용하고 싶지 않고 이거를 기계로 대체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싶은 분야가 많았는데 어떤 사회적인 의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대치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그런 비판이라든가 공격 같은 것도 옛날처럼 많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노동계는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 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겠죠. 인류 전체를 봐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약이 만들어지면 공유제로 다뤄줘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보세요. 몇 개 아까 엄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도 세계 특정 몇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고 코로나 지금 보도되는 것도 그 지역들에서 벌어진 일만 보도되어 있지 기업이 없는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병을 앓고 있는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앓고 있는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우리 사회에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또 그런 게 긴 꼬리를 아까 말씀하셨고 그 문제가 많죠. 근데 그리고 엄선생님께서 이게 인문학의 숙제다.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엄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치유는 우리도 죄송합니다. 우리도 치유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 현 정부도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2017년 유엔총회도 사람을 근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과학기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세계화 과정 속에서 빈부 차이가 심해진 거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과학기술로 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된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편중,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봐온 거죠. 그래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점점 심화돼서 1% 인구가 나머지 90%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과학계도 지금 올해 그 한미과학자대에 최근에 열려 있는데 신문 뉴스를 보니까 그 주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을 융합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문학과 사회과학, 이제 과학기술의 융합을 얘기하면은 두 개가 융합을 해서 많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보다 더 그렇죠? 새로운 어떤 그 직업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문학과 과학이 어떤 토론을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쪽 이제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그 과학기술 융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 그러한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인류를 존엄하게 보다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지금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연구윤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두 번째 저는 융합은 우리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융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 안전망 어떤 가치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팬데믹 사태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걸해서 먹거나 훔쳐서 먹거나 남 것을 빼앗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진 사람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제도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2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아니었을 겁니다. 세월호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받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문학이 사회과학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치유를 하고 어떻게든 지금은 거기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문학이 사회과학이 그 본령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와 가치의 창출에 사실은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엄지건 선생님한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문학 분야에서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뭐 아까 4차 산업도 얘기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도 융합연구라는 주제 의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앞에 서서 열심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교육 과정도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그리고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춘 어떤 새로운 전인적인 인간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 선생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오신 것 같아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는 혹은 그 졸업생들을 요구하는 산업 형태를 창출하려면 우리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도입해야 될 아젠다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좀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해주시고요. 이제 지정 토론을 모두 다 끝냈습니다. 특히 이제 이현복 교수님이 앞으로 이제 인문학 연구뿐만이 아니라 융합연구에서 다룰 만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융합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 공모를 할 겁니다. 근데 다른 모든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학제간 융합연구는
결국 테마 싸움입니다. 테마가 얼마나 신선하고 그 사회에 앞으로 우리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를 결정적인 그 테마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팀 구성을 인문사회 중심으로 일단 하고 한 60% 하고 나머지 한 40%는 거기에 기술 뒷받침될 수 있는 똑똑한 이공계 기술하고 같이 잘 버무려서 계획서를 내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안에도 지금 유 교수님이 얘기한 이 파트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쓰라고 하면 아이디어만 팔아먹을 수 없나? 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구체적인 제목까지도.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미리 도전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직은 단장님은 이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늘려서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그 Q&A 이제 지정표에 다 끝나고 Q&A에 이제 질문이 나온 것을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동호 선생님 얘기한 건데 코로나 블루가 매우 심각한 것 주제발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울감, 무력감만으로 병원에 가는 것은 모두 꺼려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정신과 하는 사람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이충원 기자님하고 임명호 의사시니까 두 분이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반짝 들으세요. 손 마이크를 그리고 넘길 테니까. 질문하세요. 네,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문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실제로 20대 여성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20대가 아마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인가요? 데이터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어떤 스티그마라고 하죠. 낙인 이런 것들이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굉장히 다르죠. 우울증은 병리적인 거고요. 우울감이 하루 종일 이제 2주 이상 지속될 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면 그건 병이기 때문에 뇌의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일단 상담하라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명호 교수님. 네, 임명호 교수님, 음소거 지우시고, 부단장님 음소거 좀 지워주세요. 켜졌습니다. 네. 예. 그 화면 공유를 제가 했는데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나요? 화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영향, 일반적 실행 지침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CDC에서 일반적인 실행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느라고 못 드렸는데요.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하는 것, 그다음에 걱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신체적인 웰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운동하고 또 뭐 수면 관리나 감정에 관리할 것, 그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인정할 것, 이런 정도입니다. WHO도 비슷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상생활 리듬을 그대로 좀 지켜달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야외 활동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소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좀 힘들 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엄마랑 얘기할까, 뭐 남편이랑 얘기할까, 아이랑 얘기할까, 친구랑 얘기할까. 대부분의 요즘 친구들은 다 친구랑 얘기합니다. 부모랑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진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한번 이번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게 친구도 가족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숙 선생님이 언택트 시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의 중요한 부분인 외로움을 감소화시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겠는지요. 특히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훅 튀어나온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는. 이우경 교수님 한번 해주실래요? 이거 키시고. 해제했습니다. 네, 1인 가구 중에서 아까 저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취약한 노인들이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면대면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담 전화만 해도 잘 계시냐고 안부 전화만 해도 굉장히 반가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비대면 상황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전화로 규칙적으로 이제 상담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그 구청의 담당자 이런 분들이 그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족이라면 이제 그런 1인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노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자주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접촉을 이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이제 연결감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요즘에 청소년 명상 앱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명상 앱이 끝나면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격차 아까 이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노인층을 위해서도 뭔가 이제 VR이나 또는 챗 로봇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 그냥 토크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겠다. 그냥 꼭 깊은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하지 않더라도 이들 노인들은 그냥 사람 접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나 이제 유럽 같은 데는요, 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토크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래요. 챗봇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 이런 걸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후속 연구 과제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를 융합해서 이 노인층에게도 이제 우리 융합 연구팀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한테 고충이 뭐냐면은 이제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롭다 해서 정신과에 가기가 뭔가 찜찜합니다, 이게. 무슨, 비뇨기과, 남자들이 비뇨기과 가려면, 여기저기 쳐다보고 하거든요. 뭐가 이상한지 알고. 근데 정신과 가려면은, 야, 그것도, 이런 것도 못 참냐?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이제 상담사한테 또 얘기하는데, 상담사한테 비밀스러운 걸 얘기해도 되나? 그런 어떤 주저함,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정신과 전공 오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은 그런 것을 주저하는 것을 빨리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정 토론하신 분들의 이제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발제자 두 분이 지정 토론자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명호 교수님부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충원 선생님께서 차별 혐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방송국에서 해줄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되게 감사했는데요. BBC처럼
우리도 좀 오아시스 뉴스를 좀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좀 방송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방송 인터뷰를 해보면 항상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에 대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백신 뭐 부작용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영방송국에서 이런 어떤 혐오감이나 차별감을 좀 없애줄 수 있는 뭐 BBC에서 그런 극복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보낼 수 있는 뚝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방송사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항석 선생님이 사회적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 제가 많이 동감을 했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차별이 컸었구나.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이고 뭐 K 방역을 잘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아마 그런 그 잘못된 생각에는 아마 그 최항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나도 좀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 프랑스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국가적인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나라가 결국 그냥 단순한 비교에서 방역을 잘했다라고 해서 그게 더 좀 휴머니티에 가까운 그런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게 해주셔서 되게 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순구 교수님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좀 국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게 좋았고요. 결국 우리 어른들이 망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환경 재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재난을 좀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위행복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미 물밑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뜨끔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사실 외국 자료에서 제가 주로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뜨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엄재근 위원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이승우 교수님, 이충원 기자님, 최항석 교수님, 위행복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저도 많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숙제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위행복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던 그 인문학계에 있어서의 교육의 그 아젠다와 방법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주셨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술 쪽에서는 이미 반성에 들어갔어요. 이미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기술의 이 발전의 부분이 인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인문학자들이 좋아해요. 아, 그래, 우리 인문학이 던져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오만함입니다. 인문학자들의 오만함이다. 마치 인문학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연구를 잘했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오만한 거다. 그랬으면 지금 사회가 이렇겠냐. 지금 사회의 이런 문제 부분들은 환경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우왕좌왕, 그리고 행복을 잃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출생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잘 알았던 게 아니고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반성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연구한 분야가 너무 좁아서 이걸 넓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융합적 사고로 폭넓게 같이 모여서, 그래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전체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영향을 받고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교육과 연구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 생각이에요. 코로나가, 거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내포돼서 이제 터졌잖아. 가 아니고, 앞으로 터질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이 터지고자 하는 것이 가속도를 부여한, 임계치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그 가중치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인간의 조치들이 더 이제 우리 아까 지금 교수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극단화를 시키고 더 문제의 요소를 좀 고민하고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걸 과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더 통제되고 이제 이 해결이 우선이야 하는 명명하에 뭔가 임계치로 더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융합사고의 연구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노인들의 문제, 우리 사회적 문제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팬데믹의 부분과 함께 어떠한 영향을 복합적으로 주는지를 겸손하게 물어보고 딴 분야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코멘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없으면은 이제 토론과 질의응답을 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우리 이지연 단장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정말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융복합 단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공학적 측면이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앙에 있고 이제 융합적인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오늘 또 이런 토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연구재단에서는 여러 연구자님들을 늘 도와드리고 뒷받침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합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한 2년 전에 30여 과제를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신규로 10과제, 또 10과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해서 적어도 한 50과제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과제와 신규 과제를 합해서 한 50여 과제를 계속 굴릴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었으니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정말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려서 국가 발전에 크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재를 받아가지고 연구재단에 넘기는데, 실제 이제 연구재단은 이제 평가를 총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 작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있을 때 가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네트워킹이 있어서 교육부가 생각보다 더 깊숙한 네트워킹도 있었는데, 그 주저하는 이유가 그거 단장이나 본부장이 왜 쓸데없이 그럴까,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은 그런 숙명적인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융합연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사업이 너무나 좋고 성과도 나오고, 그런 파일을 늘려야 합니다. 파일을 늘려야 하는데 그것은 교수님들이 해줘야 돼요.
교수님들은 어디 가서 무슨 짓으로도 아주 나쁜 짓만 안 하면은 자기 어떤 행동을 해도 대부분이 먹혀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의견을 좀 많이 결집을 시키고 목소리를 내서 또 교수들이 또 국회의원들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 예산 예결위 쪽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좋으니 예산을 좀 늘려달라. 그러면 내년 정도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교수들이 이후 뭐 몽땅 그 연명 받고 가면은 다 그게 표인지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예산 주거든요. 내년에 좀 많이 늘려서 또 특히 유행복 교수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노영희 그 센터장이 나한테 카톡으로 끝나고 마지막 사회를 장종환 교수님한테 넘겨서 마무리하자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내가 원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이제 장식할 테니까 그 전에 일단 장종환 교수님 그 사회분이라고 했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또 연구 지금 공동 연구를 같이 융합 총괄센터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애환이 있어도 얘기를 해도 되고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네, 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인데 이제 그 공동 연구자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융합총괄센터에서 공동 연구자로 또 있으면서 저희 그 당국대학교에서 VR을 기반으로서 영어 발음 연구 그 팀에도 공동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게 이번에 그 교육부 연구재단에서 저희 50선 거기에 또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 연구 책임자께서 교육부 장관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1년이 좀 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팀원들 간의 소통도 원활하고 화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VR이라는 게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서 대세를 이루는 그런 쪽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각자의 팀원들 간에 그 막히지 않는 그런 소통에 의해서 어떤 그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마는 지금 오늘 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융합연구를 다루고 있듯이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미리 시나리오를 적어가지고 사회를 보던데 그냥 그 시나리오 없이 페이퍼를 써니까 더욱더 잘하네요. 그 다음에 노영희 센터장님 그래서 남은 강제적으로 등소고 하지 말고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십시오. 네. 제가 사실은 참석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오며. 제가 그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주제를 제가 잡게 된 거는, 굉장히 사회가 어수선한 것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모 대학에서 들어보니까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게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가까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구나 싶어서 코로나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검색을 하고, 또 여기에 참석해 계신 오경환 선생님께서 좋은 토픽을 주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발제자도 찾고 토론자도 찾아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지금 한 7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같이 했거든요. 저희와 그 관객으로.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카톡방도 있고, 또 이게 이제 확산이 되어서 융합연구가 훨씬 더 확산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영희 센터장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재작년에 했나, 3년 전에 했나, 국회 도서관에서 그냥 세미나를 했죠. 국회 도서관이 보통 한 400명 들어가는 자리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국회에서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텐데 내년에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코로나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모이면은 경찰서 갈 것 같고,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번 국회에서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복 교수님도 국회의원들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참여하신 그 이지연 단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 모시고 다시 한번 국회에서 행사를 주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걸 이제 물어본 것은 그 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그 시기를 앞당겨보자. 그게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먼 미래를 가져가고 타깃을 분명히 하고 노력을 하면은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그 스트레스나 우울의 양이 너무나 급대치에 있어가지고 하루를 앞당기다 하면은 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 시기를 앞당기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집을 나서면 부모님이 차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아들이 있는데 사람 조심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즐거울 때는 손잡고 춤을 추고 또 호프집에서 유아열을 외치고 또 슬프고 외로울 때는 또 서로 다 안아주는 그런 세상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초중고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또 교수에 대해서 수업은 듣지만 어떤 때는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답답하니까. 그래도 답답할 때 가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저는 교직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산에서 헤맬 때 누구를 따라가면 되냐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그 교육자들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많이 위상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교육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교육자 선생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산에서 헤매다 보면은 그 물을 따라가게 되고 시냇물 따라가면 강이 나오고 또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냇물 옆에 반드시 그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브람스 시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be.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항상 미래에 있다. 저는 이게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저도 어떤 때는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 식구를 생각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나중에 또 지나가서,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던 거에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국가도 아마 그런 시대가 아마 곧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것은 항상 미래에 있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걸 다짐하면서 이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 소리라도 흔들어줘야지. 모두 음소거 하시고 안녕해주세요. 음소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